안녕하세요. 글을 쓸 때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이 되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대본 쓰다 왔는데 글을 쓰면서 낭독과 방송도 같이 하는 거라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일이 좀 많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벌써 2019년부터 했더라고요. 꽤 오래 했는데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말하는 건 예전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책을 쓰는 사람이 되면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게 됐어요. KBS 정여울의 도서관은 저에게 어떤 문해력의 보물창고, 저에게도 그렇고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짧지만 책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언젠가 내가 직접 사서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제가 끝까지 쓰는 용기라는 책을 썼을 때 글쓰기 강연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도서관에서 그런 강연을 기획해 주셔서 글 쓰고 싶은 분들을 모집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표정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쓰기 내용이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어요. 전 남편이 매일 때리고 학대하고 욕하고 끊임없이 괴롭혀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들 때문에 혼자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무서웠는지, 그 사람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큰 용기였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트라우마를 말하면 남들이 무시할 것 같잖아요. 저도 막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어서 트라우마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의 상처를 많이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용기를 내서 그 비참했던 시절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자기가 글을 잘 쓰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글을 처음 써보신대요. 글쓰기가 그런 거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나의 상처를 고백할 용기가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끝까지 쓰는 용기에서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대부분 막 뭔가 이렇게 문장을 멋지게 쓰는 법, 아니면 막 개요를 짜는 법,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자신에게 솔직할 용기부터 가져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려면 트라우마와 대면하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껴안고 울었어요. 독자와 작가의 강렬한 만남, 그리고 우리는 같은 트라우마를 가졌구나. 트라우마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내 상처를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혐오스러웠던,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더 괴로웠던 그 기억을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강렬한 교감을 느낀 거죠. 제가 안아드리고 끝까지 더 많이 써주시라고 용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작가로 사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글을 써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계속 글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글쓰기는 재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능이 있어야 잘 쓰는 거지 그게 노력한다고 되겠냐고. 저는 솔직해지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페르소나거든요. 그 페르소나가 원래 가면이란 뜻인데 그 가면을 뚫고 진짜 나의 트라우마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재능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런 재능은 누구나 낼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눈부신 자기만의 이야기의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가 없는 글은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감동도 없어요. 만약에 빨강머리 애니 머리도 막 금발머리고 부잣집 딸이었으면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싫어하는 빨강머리고 주근깨도 많고 게다가 고아여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사랑과 열정과 재능을 회복하는 이야기잖아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가 배울 것도 훨씬 더 많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용기는 삶의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장을 화려하게 쓰는 재능은 사실 아무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배우고 훈련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는 감수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감성이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성격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성격까지는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감수성 수업에 중요한 거는 내가 평소에 안 쓰는 감수성을 꺼내 쓰는 거거든요. 운동할 때도 항상 비슷한 운동만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걷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걷기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대요. 거꾸로 걷는다거나 속도를 갑자기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수성도 안 하던 걸 해야 좋아지더라고요. 여행을 하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감수성을 끌어올리게 돼요. 그리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또 전시도 보고 콘서트도 보고 부지런히 나 자신을 세상 속으로 노출시켜야 감수성이 발달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배우는 점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단순하게 내향적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 그분에게 영감을 받고 재밌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감수성이 깨어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요새 하고 있는 고민을 얘기하거나 또 그분들의 고민을 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여행책을 썼지만 집순이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글을 써야 하다 보니까 글을 쓰려면 일단 어디 들어 앉아야 되거든요. 제가 블리스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블리스라는 것은 인생의 기쁨이거든요. 내면의 기쁨이라서 제가 서랍 속에 사진을 넣고 막 혼자 키득거리면서 좋아하면서, 그래 내 서랍 속엔 천국이 있으니까 아무도 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거야 라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성격, 이런 게 감수성인데, 틀어박혀서 쓸 때는 그때 모아두었던 감수성의 보물창고, 아이디어의 보물창고를 꺼내서 쓰는 거죠. 좋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다 시작하는 기분인 거예요.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평소에는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지 않으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모범생 컴플렉스도 있고 큰딸 컴플렉스도 있고, K 장녀니까요 제가. 동생들도 저한테 그래요. 언니, 모든 걸 언니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니가 이제 해결 안 해줘도 돼,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뭔가 제가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 내가 뭘 좀 못해도, 서툴러도 사람들이 그냥 여행자니까, 외국인이니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매 순간 뭔가를 배우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갔다 온 저만의 20주년 기념여행은 남편과 함께 갔다 왔는데,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작은 도시들도 좀 돌아다녔어요.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 우연한 발견 있잖아요. 우연한 발견인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멋진 도시에 가서 많이 걸으면 이 세렌디피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런던과 파리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진주귀고리 소녀를 보러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었거든요. 제가 미처 기획하지 못했던 장소가 이준 열사가 살았던 곳, 헤이그에도 거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려다가 정작 우리 역사를 잊고 있었구나. 되게 반성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발견의 기쁨인 거예요. 계획을 뛰어넘는 기쁨. 이런 것을 얻는 여행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행이에요. 세렌디피티는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정신 번쩍 차리게 되고 정말 열심히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찾아다니다 보면 새로운 기쁨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삶의 빛나는 정수만을 간절히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항상 자기를 매일매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20대 청년이 그렇게 한창 왕성하고 열정적일 나이에 얼마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2년 2개월 동안이나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거는 은둔이나 회피가 아니에요. 월든을 읽어보시면 그건 열정의 일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은둔형 외톨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야 사실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소로는 오두막을 지어서라도 나의 의식주를 내가 해결하고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꿨던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히려 외향적인 행동이었어요.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버드를 나왔으니 얼마나 주변 친구들이 대단했겠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좀 잘 사는 집안,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자기는 넉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과 같은 삶은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삶은 살 수 없겠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뭘 하지? 정말 나의 블리스는 무엇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읽고 쓰는 삶,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인데, 읽고 쓰고 자연과 함께 하려면 남들이 하는 노동을 해서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적게 벌 용기를 낸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의식주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루에 4시간만 농사를 지어도 나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적은 노동만 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블리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읽기와 쓰기와 산책을 하기 위해서 꽃을 관찰하고 나무를 관찰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심플리시티라는 단어가 소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간결하게, 더욱 간결하게, 이보다 더 간결할 수 없게 간결하게. 별명도 단벌신사였대요.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죠. 남들에게 잘 보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용감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든과 소로를 좋아하게 됐죠. 내가 어떻게 해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데, 왜냐면 우리의 에고는 일희일비하거든요. 잘 사는 연예인들의 집을 보면 어머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보면은 내 안에 기준선을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저의 기준은 오늘 한 문장을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도 못 쓰는 날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라도 쓰자, 뭐라도 쓰는데 멋진 문장을 하나라도 쓰자. 아무리 막 1000개를 써도 멋진 문장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의 기준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나만의 글을 쓸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 느낌이 저의 행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그 기쁨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준을 정하니까 행복의 기준이 일희일비를 덜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의 기술에 능숙해 있죠.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저는 비교를 하더라도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게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이거 가졌네,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의 거울 같은 존재거든요, 종이책은. 종이책을 읽는 그 순간이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에고의 자극으로부터 수많은 뭐 광고나 주변의 나쁜 뉴스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 꼭 책뿐이 아니라 미술도 그렇더라고요.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투명한 결계 같은 게 생겨가지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감동을 받고 사랑하고 블리스를 느끼고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면 다른 욕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름다운 작품이나 멋진 문학 작품을 보면서 감동하는 기쁨이 소비의 기쁨보다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정서적인 기쁨이에요. 제가 말하는 블리스, 자극이나 욕망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의 기쁨이고, 이런 것은 느리지만 오래가는 행복이더라고요. 오직 나만이 느껴도 괜찮은 행복이라서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도 하우스푸어가 있었더라고요. 하우스푸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는 사람들, 그리고 농부들도 그랬다는 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의 삶을 보면서 멀리서 보면 밀레의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농부들의 삶은 너무 바쁘고 빚에 허덕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시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 가게에 앉아서 돈을 세거나 손님을 접대하거나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욕구만 정말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의식주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보고 죽고 싶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었고, 숲속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숲속에서 글을 쓰는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한 거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제가 20대는 아주 작은 원룸에 월세로 살았었는데 자연이 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월든을 관심 있게 읽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겉으로는 매우 깔끔하지만 내 마음을 황량한 사막으로 만든 내 첫 번째 원룸의 문제점은 마당도 정원도 텃밭도 꿈꿀 수 없는 장소라는 점이었다. 오직 온갖 고층 건물의 윤곽선으로 날카롭고 협소하게 조각난 하늘만을 볼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는 오래오래 내 꿈을 가꿀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제가 가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 단어에는 집과 뜰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뜰이 있어야 집이라는 거예요. 가가 내부의 안락함을 뜻한다면 정은 외부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거죠. 내부로만 안락하면 안 되고 외부와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가는 있었지만 정은 없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현대인들의 아파트는 대부분 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황량하고 외롭고 사막 같은 영혼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자연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연을 잃어버렸고, 자연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우울하고 불안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들을 이 월든호수라는 아름다운 야생의 공간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거기서 오두막집을 짓고 살아도 우리는 끝내 괜찮다는 것, 그곳에서는 내가 비로소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로는 월든이라는 책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정 노동을 멈출 수 있다면 고독한 시간이 훨씬 나을 거예요. 감정 노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은 불행한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종이책을 읽든가 아니면은 메모를 해보세요. 나의 고민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꿈꾸는 삶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이런 걸 쓰면 재밌어요. 오늘 그 사람한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사랑을 고백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상사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저항을 하고 싶고 대들고 싶었던 말인데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혼자 놀기의 달인이거든요. 그리고 식구들과 있을 때도 한참 재밌게 놀다가도 혼자 가서 빨리 글 쓰고 싶고 막 그래요. 사랑하지만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고독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외로움과 고독을 좀 분리해야 되는데, 외로움은 정말 혼자 있어서 슬픈 상태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고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글을 쓰기 위해서 고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연애할 때 사랑하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많이 그랬어요.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고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나 콘서트나 영화 이런 걸 보러 다닐 때는 혼자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건 고독이구나, 이건 내가 선택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연습이 필요해요. 혼자서 뭔가를 제대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훨씬 더 재밌어요. 누군가랑 같이 가면 한 그림 앞에서 1시간 못 서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면 한 그림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게 내가 선택할 고독의 권리인 거죠. 고독은 내가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고, 내가 혼자 있음으로써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되게 창조적인 시간이에요. 외로움은 뭔가 결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고독할 때는 뭔가 창조가 돼요. 고독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이런 글을 쓰죠. 계속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이만큼의 글을 쓰는 건 불가능하죠. 고독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또 작가로서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멈추지 않고 책을 쓸 수 있었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난할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동안에는 가난한 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거를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으면 되게 제가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나쁘게 말해서 정신승리라고 하겠지만 진짜 저는 좋았어요. 책을 읽고 쓰는 동안에는 나의 가난을 잊어버리니까. 만약에 제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법을 택했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학원에 취직하는 거였어요. 연차가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아마 돈은 지금보다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못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돈이나 성공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이 길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순수하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아줘요. 정말 인정해주고 믿어줘요. 이럴 때가 셀프와 에고가 하나가 되는 시간인데, 에고도 행복해하고 셀프도 행복해져요. 이게 저는 개성화의 비결인 것 같아요. 에고만 신경 쓰다 보면 셀프가 사라지고 외로워지는데, 셀프를 좀 더 신경 써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 셀프와 에고 사이에 교집합이 생겨요.
그 순간부터 진정한 개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을 쓸 때 제일 행복하구나. 밤 12시까지 일하고 와서도 집에 오면 1시인데 1시에 와서 책을 읽고 글을 쓸 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조금씩 관심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아닌가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심플리파이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장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깨달으면 돼요. 덜 분산되게 되죠. 분산되고 정신사나워지는 거 하나하나 제거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월든타임을 가져보시라고 해요.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잠깐 휴대폰을 다른 곳에 두고 종이에다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낙서를 해도 좋고 그냥 내 마음을 종이에 써보세요. 종이와 펜으로 나를 표현해보세요. 이게 월든타임이에요. 월든타임을 한번 가져보시면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게 뭔지 깨닫게 돼요. 또 모닝 페이지라고도 하는데, 모닝 페이지는 일어나자마자 쓰는 거거든요. 잠이 덜 깬 상태로 쓰는 걸 모닝 페이지라고 해요. 그래야 셀프에 제일 가까운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여는 순간 이미 에고가 깨어나요. 그러지 않고 셀프인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면 비몽사몽할 때 꿈을 기록해도 괜찮고요. 꿈속에 셀프의 간절한 열망이 숨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꿈을 기록하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정말로 쓰고 싶은 주제를 일주일에 하나 정도 정해서 아침마다 조금씩 써보는 거예요. 글쓰기 훈련하기 좋은 게 사실은 서평이에요. 예를 들어 데미안을 읽으면서 한 챕터씩 읽고 쓰는 거예요. 저도 나눠서 서평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한 챕터도 많게 느껴지시면 괜찮은 장면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해 쓰고, 문장 마음에 든다 필사하고 리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닝 페이지가 금방 채워질 거예요. 한 페이지씩 반 페이지씩이라도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구나,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실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는데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추진력이 생기고 좀 더 실행력이 생기고 계속 쓰다 보면 하게 돼요. 더 나은 삶을 살게 돼요. 글을 쓰면 결국. 그래서 글이 저를 거꾸로 일깨울 때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바로 집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월든타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했는데 못했던 일, 이런 걸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간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읽을 때 읽으면서 동시에 썼어요. 한 문장마다 거의 뭔가를 썼던 것 같아요. 책이 항상 까매지고 책이 2배로 두꺼워졌었어요. 하도 많이 쓰고 막 포스트잇도 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남의 책을 나의 책으로 만드는, 그게 영감의 보물창고가 되더라고요. 좋은 작가가 되려면 좋은 독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좋은 독자가 아닌데 좋은 작가가 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많이 읽어야만 좋은 독자가 아니라 읽은 것을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좋은 독자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어야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여러 번 읽으면서 약간 이제 좀 매칭을 하는데, 시네필 다이어리라는 책을 쓸 때는 영화와 철학을 매칭했어요. 융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존 내쉬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와 융심리학을 연결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보전과 신간을 연결시킨다든지 소설과 철학을 연결시킨다든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소설과 심리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가 문학과 심리학의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심리치유 에세이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만의 독창적인 독서 에세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책을 쓰면서 제가 제 글에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마치 거대한 광맥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생각의 원석일 수도 있고 재능의 원석일 수도 있어요. 파고 파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칭을 하는 거죠. 서로 달라 보이는 것을 연결해서 글을 써봐요. 그러면 뭔가 독창적인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심리 용어 중에 봉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봉인은 원래는 이렇게 잘 보호해서 포장해 두는 거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진정한 내면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는 나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독서가 그걸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하철에 타서도 사람들 어차피 서로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낭독을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 너무 기분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책을 낭독하니까 그 순간에 확 집중이 된 거예요.
아, 나는 책만 읽어도 이렇게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구나.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가서도 책을 읽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이 독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자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저자가 몇백 년 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는 100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속의 인물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작가들은 자기 인생을 장작처럼 태워서 책 한 권을 만들어요.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인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장작을 태워서 이 문장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중함을 느끼실 수만 있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재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책을 읽는 기쁨이 세상 무엇보다도 확실한 기쁨을 줘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사람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변하는 존재거든요. 책과 나의 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고전의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검증을 한 감동이잖아요. 월든 같은 책을 읽고 있으면 사실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응용력이 되게 큰 것이 독서인데 그런 게 독서의 기쁨인 것 같아요. 텍스트입이 저는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가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사람들 많이 봐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책을 읽는 게 힙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화였어요. 젊은이들은 LP판을 모르는 거예요. LP판이 신기하고 또 LP판이 다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만졌을 때 그 온기가 되게 좋거든요.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종이로 된 커버에 먼지 들어가지 않게 정말 소중하게 정말 모시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날로그적인 문화에 대한 향수? 모르는 것에서도 향수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훨씬 감동적이구나. 감동이라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치관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날로그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이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의 인스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카페 같은 데서 모든 기계를 반납하고 그 카페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아날로그 활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만 읽거나 아니면 뜨개질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나 기타를 연주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엄청 힙하대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해봤구나. 저는 매일 해서 그 목마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옛날보다는 기계를 훨씬 더 많이 만지거든요. 내가 기계를 만지는 시간이 적어질수록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초고는 손으로 쓰고 문장을 고칠 때, 타이핑을 할 때도 많아요. 뼈에 가까운 삶이 가장 맛있다고 나오잖아요. 뼈에 가까운 삶이 이게 손으로 쓰는 거더라고요. 최대한 아날로그적으로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저의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생각이 덜 복잡해지고 조금 더 단순해지고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일단 버지니아 울프를 좀 만나보고 싶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생각을 하면. 버지니아 울프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울한 가운데도 아름다운 소설들을 썼고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된다고. 그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방을 소유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다는 거죠. 사실 월든이랑도 비슷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당시 여성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거든요. 여자가 취직을 한다면 주로 하녀나 좀 배운 사람들은 가정교사 이 정도였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버지니아 울프도 대학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오빠들이나 주변 사람들 모두를 뛰어넘는 엄청난 작가가 돼요. 델러웨이 부인도 사랑 이야기인데 원래 이름은 클라리사예요. 클라리사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델러웨이 부인의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데 런던의 유명 인사들이 다 오는데 다들 델러웨이 부인에게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편이 유명한 정치인이라서 델러웨이 부인의 파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나서 가도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델러웨이 부인과 있고 싶어서 그녀와 얘기 한 번이라도 더 나누고 싶어서 그녀에게서는 자신도 모르는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클라리사만이 아니라 버지니아 울프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빛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런던을 산책하면서 같이 책방에도 가고 꽃집에도 가고 빵집에도 가면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해도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고요. 옆에서 죽고 싶지 않게 계속 재밌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가 죽지 않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제가 다정도 병인 양 하다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병적으로 다정해지자는 얘기예요. 다정함이 너무 많이 사라지는 세계에서 타인을 두려워하고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관계 맺기도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타인이 지옥일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위로를 받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도 타인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존재는 타인인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한 다정함을 잃지 않는 글을 써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에 도움이 됐다는 거. 사실 저는 독서가 생존의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자주 우울해지기 때문에 재미있는 책을 읽고 감동적인 책을 읽으면 우울함이 많이 치유가 되거든요. 치유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치료는 전문가가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치료는 우리가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치유는 의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우울하다고 새벽 3시에 친구한테 전화할 순 없잖아요. 새벽 3시에 자는 식구 깨울 수 없잖아요. 근데 책은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우울할 때 펼쳐보고 싶은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지은 아나운서를 추천하고 싶은데 지식도 엄청나게 풍부하시거든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김지은 아나운서가 미술에 대한 책을 많이 쓰세요. 디어 컬렉터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는 컬렉터라고 하면 다 부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미술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름다움에 눈뜨는 시간, 책을 통해서 미술을 경험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